202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중국은 단순한 경제 불황을 넘어 공산당 통치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전례 없는 정치적, 사회적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 전역에서 목격된 시위의 물결은 더 이상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진핑 독재 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폭발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과거의 시위가 특정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었다면 현재의 저항은 중공의 통치 모델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며 전국적인 연대 움직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난 7월 스갰성 쯔궁시에서 발생한 14세 소녀의 학교 폭력 사건은 당국이 가해자를 감싸고 대중을 무시할 때 어떤 폭발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섰고 결국 정권은 무장경찰을 투입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시민과 공산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에서 구타당하고 연행되었지만 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커진 중국 사회의 살얼음판 같은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10월 하이난에서는 국영기업이 농민들의 생계수단인 빈랑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내려 하자 생존권을 지키려는 농민들과 당국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1월 광시 베이하이에서는 차량이 정부 청사 정문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 권력의 상징을 향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저항 행위로 기록되었습니다. 당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보도를 통제했지만 목숨을 건 이러한 저항들은 이미 억눌린 인민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달 허난성에서는 강제묘지 이장 및 화장 정책에 반발한 농민들이 시진핑과 공산당을 직접 겨냥한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2월 선전에서는 중국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IT 기술 노동자들마저 대규모 파업을 일으켜 경찰 병력과 대치했는데 이는 체제 수능적이던 중산층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중국 내 시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중국의 철저한 정보 검열과 인터넷 차단 시스템을 고려할 때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실제 시위와 소요 사태의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더 방대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저항의 불길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만 머물지 않고 통제가 용이했던 농촌과 소도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산당의 정치적 텃밭이나 다름없었던 농촌 지역이 이제는 가장 뜨거운 저항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권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거세지는 저항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진핑 주석의 경직된 정책이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경제 침체와 민생 파탄에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도시화를 이끌어온 3억 명의 농민공들은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쫓겨났지만 그곳에는 생존할 땅도 미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대한 유랑민 집단의 탄생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적 혼란과 체제 위협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 제대 군인, 그리고 민간 기업가들까지 실업과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한때 사회 안전판이었던 계층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약속하며 통치의 정당성을 유지해왔던 공산당의 사회계약은 이제 완전히 깨졌으며 인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회 안정을 지탱하던 완충지대였던 대졸자와 제대 군인, 지식인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중공 정권은 역사상 가장 고립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의문의 죽음과 이를 은폐하려는 정권의 시도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대중들마저 깨우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공산당을 탈퇴하려는 거대한 탈당의 물결이 일며 중공의 이념적 기반이 내부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호주의 위안빈 교수는 현재의 저항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저항의 범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거리로, 단순한 경제적 불만에서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25년의 시위는 특정 요구 조건을 넘어 인민들이 느끼는 더 깊고 근원적인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릅니다. 셋째, 풀뿌리 저항이 점점 더 강력한 정치적 성향을 띠기 시작했으며 그 분노의 화살이 시진핑 개인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1세기의 공산 황제가 되어 사회를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는 비판은 이제 학계의 분석을 넘어 거리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공격적인 전랑 외교를 통해 불필요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그의 정치적 야망과 실패한 경제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붕괴를 초래했고 시진핑 스스로를 전 국민의 공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2025년 11월 중공 당국은 지방정부에게 대규모 농민공의 귀향과 정착을 엄격히 막으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도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 조치가 아니라 불만 세력이 농촌으로 모여 조직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다급한 정치적 반사 반응입니다. 정권은 통제력이 약한 농촌 지역이 체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의 이동 자체를 봉쇄하려 드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재정이 붕괴하면서 공무원급여 체불과 수당 삭감이 일상화되었고 말단 경찰관조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최하부 강압기구인 경찰 조직이 흔들리면서 중공이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권력 공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당이 선택한 본능적인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눈과 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소위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중국의 인터넷은 소통의 공간에서 거대한 감시 감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조이기는 역설적으로 정권이 사상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깊은 공포감을 대내외에 광고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직접적인 비판 대신 풍자와 은유, 정치적 조롱을 통해 중공 통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쿠데타 시도와 군사 반란, 그리고 민중 봉기의 가능성이 서로 얽히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권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기계장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깊은 균열입니다. 점점 더 많은 관료들이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하거나 심리적 이탈 상태에 빠져 체제를 방어하려는 동기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공의 가장 핵심적인 충성 집단인 정치 경찰조차 반체제 인사를 감시할 때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용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훗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신들이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믿고 의지하던 안보기구 내부에 심각한 이념적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권력의 누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한때 금기시되었던 시나리오들, 즉 대규모 소요 사태나 군사 반란, 내부 쿠데타가 동시에 현실적인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변수들 중 단 하나만 점화되더라도 연쇄 반응을 일으켜 중공 통치를 뒤집을 거대한 정치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은 단순한 불안정의 해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집권 이래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의 전조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2025년 12월 17일 상하이 바오산구 공안국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붕괴한 C그룹 하나아이어 플랫폼의 투자자 수천 명이 경찰서 입구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장님을 돌려달라, 회사가 정상 운영되게 해달라는 현수막을 들었고 결의를 다지는 붉은 지장이 찍힌 탄원서까지 내보였습니다.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되어 통제에 나섰지만 군중은 석방하라, 석방하라를 외치며 밤늦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관측통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인파의 규모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기막힌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시위대는 피해 보상이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 자금 모집 혐의로 갓 구금된 우펑친 회장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을 떼먹은 혐의자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나선 이 상황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심리적 이상 현상이 아니라 무너진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처절한 생존 논리입니다. 수많은 전례를 통해 중국 인민들은 냉철하고 비극적인 계산을 마쳤습니다. 돈이 사기꾼의 손에 있다면 1%의 희망이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돈이 정의를 구현한다는 중공의 경찰과 사법기구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사실상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금이 압류되면 불투명한 관리 절차를 거치며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외신이 이 사건을 폭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사기꾼보다 공산당이 더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매달려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은 국가의 정의에 대한 신뢰가 단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합니다. 상하이의 이 충격적인 장면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방금융센터 사건으로 대표되는 구조적인 금융위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025년 11월 말 해당 플랫폼의 붕괴로 약 1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고 무려 20억 위안, 한국 돈 약 3,900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시장 위험이 아니라 국영 자본이 위기 직전에 소리 소문 없이 먼저 발을 뺐다는 결정적인 사실에 있습니다. 대중을 위한 경고나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전무했으며 정보가 빠른 내부자들만 살 길을 찾아 빠져나가는 동안 개미 투자자들은 방치되었습니다. 플랫폼이 운영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당국은 영업 중단을 명령하지 않았고 대중의 자금을 계속 빨아들이도록 수수방관했습니다. 수백 개의 상품이 동시에 채무 불이행에 빠지자 플랫폼은 출금을 차단했지만 기만적이게도 입금 알림은 계속 보내며 마지막까지 돈을 챙겼습니다. 뒤늦게 구제를 요청한 투자자들이 마주한 것은 피해 해결책이 아니라 무자비한 탄압과 구금, 그리고 조직적인 침묵 강요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위험은 사회화하여 대중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시스템에서 지워버리는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 메커니즘입니다. 둔간의 멍다그룹 붕괴 사건 역시 이러한 약탈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멍다그룹은 한때 100만 명 이상의 고객과 400억 위안, 즉 47조 원이 넘는 막대한 거래량을 자랑하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핵심 사업 모델은 재고 회전이라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고정 수익을 약속하며 실제로는 돌려막기를 하는 폰지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현금 흐름은 전적으로 신규 가입자의 돈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자금 유입이 멈추면 즉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이었습니다. 결정타는 엉뚱하게도 경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계좌를 동결하면서 터졌는데 이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자금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였습니다. 계좌 동결 소식에 신뢰는 즉시 증발했고 자금 흐름이 막히며 거대했던 기업 구조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방금융 플랫폼부터 국가 지원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고 후 일반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환불이 이루어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압류된 돈은 국고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고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서서히 공공 영역에서 잊히고 사라집니다. 멍다 사건에서 다시 떠오른 용어가 바로 원양어, 즉 관할권을 넘어 기업을 사냥하듯 수사하여 자금을 뜯어내는 약탈적 관행입니다. 지방정부, 경찰, 검찰, 법원이 한패가 되어 민간 사업가를 구금하고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기업 자산을 몰수해 부족한 지방 재정을 메우는 것입니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기업 자산 몰수는 지방정부의 은밀한 그림자 수입원이 되었고 심지어 관영 매체조차 이 관행의 만연함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대신 조직적인 강탈 도구로 전락할 때 그 정부는 더 이상 정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국가라는 간판을 걸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위에서 아래로 작동하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수탈 기업일 뿐입니다. 이 약탈적 모델에서 일반 시민은 보호받아야 할 주체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야 할 금융자원, 즉 채굴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12월 17일 상하이에서 벌어진 시위는 단순한 석방 요구가 아니라 이 기형적인 통치 모델 전체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를 더 두려워해 범죄자를 변호하는 상황은 중공의 신뢰도가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박살났음을 증명합니다. 인민에게 민간 사기와 국가의 약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정권은 스스로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 현장에서도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일도, 돈도, 미래도 없다는 자주 섞인 한탄은 이제 중국 서민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습니다. 9년째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 체불임금을 받으러 쫓아다니는 노동자들은 사장은 도망갔고 정산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텅 빈 공장의 기계들은 고철값으로 헐값에 팔려나갔고 노동자들의 손에 쥐어진 건 고작 몇백 위안, 우리 돈 몇만 원뿐입니다. 농촌에서는 석 달 동안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고 있는데 시장 가격이 폭락해 수확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돈이 한 푼도 돌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비명이 들려오는데 이는 단순한 불경기 표현이 아니라 경제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이 말들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해가는 중국 사회의 붕괴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빈곤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머무는 건 더 이상 생존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미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을 정의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농촌 이주 노동자와 소상공인에서부터 대졸자, 간호사, 배달원, 심지어 체제 내 사람들까지 붙잡을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분이 아니라 수년간 매일매일 겪어온 삶의 마모와 좌절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다동해방광장 인력시장에는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백 명이 일감을 기다리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기대보다 체념이 읽힙니다. 3개월 넘게 실직 상태인 한 40세 가장은 지금 일자리가 났다면 그건 전임자가 도저히 못 견뎌서 도망친 자리일 뿐이라고 냉소했습니다. 당신도 거기 가면 오래 못 버틸 것이라는 그의 말은 노동 현장이 얼마나 가혹하고 희망 없는 곳으로 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때 중국 성장의 엔진이었던 안정적인 고용은 거의 사라졌고 그 자리는 저임금, 무보험, 무전망의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냉혹한 숫자로 증명되는데 오전 6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까지 일한 한 상점의 하루 매출은 고작 88위안, 한국 돈 1만 7천 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밥값은커녕 가게 전기세 내기도 빠듯한 이 기막힌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야시장에는 빈 좌석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조용히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핏줄인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단지의 공장들은 문을 연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매일 출근하지만 월급은 사장이 빚을 내서 겨우 맞춰주고 있으며 생산 라인은 멈춘 지 오래인 좀비 공장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사장들은 원자재를 살 현금이 없어 들어오는 주문마저 거절하고 있다고 토로하는데 이는 제조업 생태계가 괴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출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동안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한 기업들의 단기 차입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고 증언합니다. 실업의 공포는 저학력 노동자를 넘어 고학력자들에게도 번졌는데 어느 날 저녁 함께 모인 배달원 3명이 모두 4년제 대졸자라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명문신장 재경대학을 졸업한 인재와 작년에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전공 서적 대신 배달 헬멧을 쓰고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구직자는 한 달 동안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냈지만 단 한 곳에서도 면접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취업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말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일부 병원이 간호사 채용 시 키 160cm 제한을 두어 수년간 훈련받은 유능한 인재들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도 만들어 사람을 떨어뜨려야 하는 중국 취업시장의 비정상적인 과포화 상태를 보여줍니다. 생계가 조여들자 사회 질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밤사이 금은방이 털리고 휴대전화 매장이 부서지는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다동과 난창에서는 고작 12, 13세 아이들이 절단기로 셔터를 자르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싹쓸이하는 대담한 범죄까지 발생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지하실에 저장해둔 고구마와 밭에 둔 무가 밤사이 사라지는 생계형 절도가 기승을 부리며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리지 않았다면 고작 채소 몇 뿌리를 훔치는 일은 없었겠지만 지금은 도덕보다 생존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병든 사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치안 부재의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심리적인 것인데 중국인들은 이제 국가가 선전하는 공동부유의 꿈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해외 거주 중국인들의 라이브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유학이나 생활정보가 아니라 단 하나 어떻게 나갑니까? 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이 절박한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가라앉는 데에서 탈출하려는 본능적인 생존 몸부림입니다. 중국 정치학자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중국인들이 단순히 배고픔이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상실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분석합니다. 시진핑 통치하에서 권력은 극도로 사유화되었고 개혁은 뒷걸음질 쳤으며 사회는 전면적인 통제 속에 갇혀 숨쉴 구멍조차 사라졌습니다. 모든 계층이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경직된 구조에 갇혀버렸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질 수 없다는 무력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으로 약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과 졸업이 곧 실업이 되어버린 불운한 학생 세대를 지목합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징후는 이러한 절망감이 독립적인 지식인과 민간 기업가, 심지어 체제를 지탱하던 공무원들에게까지 번졌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의 분노는 이제 모호한 시스템이 아니라 현대 중국 사회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린 역사적 장본인으로 여겨지는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 없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수 없으며
개인이 생존할 독립적 공간이 없는 시스템에서 경제 쇠퇴는 고정된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떠나려는 런한 열풍은 단순한 개인의 이민 선택이 아니라 현 통치 모델에 대한 집단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중국 내부에는 비상구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인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현실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근 상하이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중국 인터넷을 강타하며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12월 19일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중국은 진짜 생지옥이다. 상상조차 못했다라는 비명 섞인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쇼핑몰이 아니라 상하이의 정신병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사람들이 정말 미쳐가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댓글을 통해 2025년 12월 18일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이 영상은 상하이 정신위생센터의 믿기 힘든 내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접수처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대기실에는 앉을 의자조차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복도는 몰려든 인파로 완전히 막혀 이동조차 힘들었고 많은 사람이 벽에 기대거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기괴한 장면은 일시적인 의료 비상사태가 아니라 상하이의 정신과 기관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과부하 상태를 증명합니다. 영상 속 장소인 상하이 정신위생센터는 상하이 교통대학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중국 내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정신과 전문기관입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이미 올해 5월 기준으로 승인된 병상 수인일 878개를 훨씬 초과한 241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인 초과 운영은 정신병동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의 유입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대중을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단순한 병원의 과밀 현상이 아니라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의혹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확산된 또 다른 영상에는 정신적으로 매우 또렷하고 논리적인 한 청년의 충격적인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진단 절차도 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혔으며 자신의 상태는 병원 기록과 완전히 달랐다고 폭로했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 심각한 조울증이라는 딱지를 붙였지만 이는 실제 증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작된 진단명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의 정신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백색 감옥과 다름없는 구금시설로 운영됩니다. 환자들은 일상적으로 구타를 당하며 치료라는 명목하에 한 번에 수십 알의 정체불명의 약물을 강제로 삼켜야만 합니다. 만약 저항하면 침대에 묶여 오물 속에 방치되거나 기억을 잃을 때까지 강력한 전기 충격 고문을 당한다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피는 매일 서너 병씩 뽑히는데 혈액 검사에서 약물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으면 복용량을 강제로 늘려 입안에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힌 많은 사람이 실제 환자가 아니라 재산 분쟁에 휘말리거나 정치적 청탁에 의해 제거된 희생양들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일단 입원하여 법적 무능력자임을 선언하는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게 되면 그 즉시 모든 재산권과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갇혀 있으며 한 번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나올 방법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것은 의사가 내리는 의료적 판단이 아니라 당국이 내리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격리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들과 증언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공산당이 자행하는 체계적인 인권 유린입니다. 정신병원이 중공의 눈에 거슬리거나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개인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삭제하는 초법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청두의 대학생 쉬신루는 지역당 서기의 비리를 신고했다가 3일 만에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정신감정이나 투명한 사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폐쇄병동에 감금되었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구출하려던 청원인들은 탄압받았고 변호사들의 접근은 차단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자 입막음 조치입니다. 상하이 거리에서 시진핑 초상화에 먹물을 뿌리며 독재에 항의했던 잉크소녀 둥야오충 사건 역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경찰에 구금된 뒤 곧바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강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019년 말 잠시 풀려났을 때 가족들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뎌지고 멍해졌다며 강제 약물 투여 부작용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시 재수감되어 실종 상태가 되었고 정의를 요구하던 그녀의 아버지마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며 사건은 묻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민생관찰, 민후이왕 같은 감시기구들의 보고서는 이러한 악행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반체제 인사,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인, 그리고 종교인들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은 중공의 오랜 안정유지 전략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되어 약물 투여와 전기 고문, 심지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멀쩡했던 사람들이 실명하거나 마비되고 인지장애를 얻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상하이 정신병원의 폭발적인 과밀 사태는 단순한 의료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의 수위가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법 시스템이 당의 권력에 봉사할 때 병원은 치료라는 간판을 내건 위장된 정치범 수용소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중국인들의 탈출 행렬은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물길을 트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며 중남미를 거쳐 미립국하는 루트가 사실상 막히자 런런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방향을 튼 것입니다. 최근 독일이 중국인 망명 신청자들의 새로운 목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이주 패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독일 연방이민 난민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일 평균 600명의 중국인이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최고 기록이며 지난 9월에는 중국인이 독일 전체 망명 신청자 국적 중 8위를 차지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유럽 국경 곳곳에서 중국인 이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행색은 관광객이 아니라 생존을 찾아 떠난 피난민에 가깝습니다. 독립학자 라이젠핑은 이러한 대탈출의 원인이 중공 정권의 급격한 좌경화와 질식할 듯한 사회 통제 강화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회복 불가능한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졸업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지경입니다. 중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은 이제 소득이 너무 낮고 희망이 없는 중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생활 조건과 인간적인 삶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가는 미립국 경로 역시 미국 루트만큼이나 극도로 위험하며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0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사이 도나우강에서 중국인 10여 명을 태운 보트가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독일 언론이 만난 20여 명의 중국인 미립국자들 중에는 정치적 박해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와 장기 실직을 겪은 평범한 가장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중국의 유해한 식품 안전, 붕괴된 공공의료, 그리고 세뇌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우사오핑은 경제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대규모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깊이 반성하고 직시해야 할 수치스러운 오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 자본이 도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민을 억압하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인민이 피땀 흘려 만든 부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하는 데 쓰인 것입니다. 우 변호사는 서구 사회가 중국인들이 폭정을 타도하고 자유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팽창하는 전체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세계 안보를 지키고 보편적 인권 가치를 수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경제, 전국으로 확산하는 시위, 그리고 멈추지 않는 탈출 행렬은 모두 하나의 결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시진핑 체제가 전례 없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중국이 자유를 향한 변화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더 깊은 암흑 속으로 침몰할지를 결정짓는 운명의 해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중국의 숨겨진 진실과 위기 상황에 대한 심층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장벽 뒤에 가려진 중국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중국 내부의 총체적 난국과 인민들의 저항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 견고해 보이는 공산당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여러분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에 여러분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응원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충격적이고 심층적인 내부 소식과 분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진실을 보는 눈을 잃지 마시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